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와 조사 과정도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이 공수처의 선택과 관련돼서 갑론을 박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 윤석열 후보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나 하나 잡으려고 이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채널A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이 녹취록 단독 보도 내용이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했던 본부장, 그 녹취. 이 황 사장이 사퇴함으로써 어떤 일이 변화했을까? 동아일보는 황 사장 사퇴 전에는 공사 수익이 50% 보장이 되는데 사퇴 후에는 1,822억으로 보정이 됐다. 이 말인즉슨 황 사장이 사표를 쓰는 그날, 사표를 받아낸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황 사장 사표 이후에 막대한 이득이 화천대유로 넘어갔다라는 인과관계를 동아일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황 사장이라는 사람의 사표 전과 후 180도 대장동의 개발 이익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문제 제기입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대선문 연 이재명 후보 대장동 돌파, 중도화 2030 확장, 이게 과제다. 한겨레 신문 진단했습니다. 경기지사에서 사퇴하는 이재명 후보, 오늘 예비 후보로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어제 경기지사 사퇴 선언을 했죠. 경기도를 넘어서 5천만 국민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중도에서 받고 있는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관건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야당 경선 여론조사 문구 갈등. 윤석열 후보는 양자 대결을 선호하고 홍준표 후보는 사지선다를 선호합니다. 사지선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묻고 하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이재명 이렇게 하자. 오늘 마침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그 문구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하고요. 어제도 토론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서서히 시작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심야 회식도 가능해지고 12월에는 콘서트도 가능해진다. 서서히 일상이 되찾아질 것으로 한국일보는 내다봤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이 10명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설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전망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스크는 꼭 써야 한다는 거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최고봉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국민의힘의 전직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추열 부대 부산 사나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 토론이 있었는데 모처럼 네거티브가 없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견제 목소리가 공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 살펴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가 정식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관련해서 이거는 나 하나 죽이려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감한 이 여론조사 문항도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토론회의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 측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마치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공평한 파멸을 원하는
그 지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 이재명 어떻게? 그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펴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런 이재명이 예.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홍 후보님 그 좁혀주고 싶다, 좁혀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예. 이재명 지사는 정오심의 발로고 예. 그건 좀 다르죠. 우리 홍 후보님 정의감에 바르고.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TV 토론 중에서 최초로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후보들 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토론은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게 좋은지 아닌지는 나쁜지는 뭐 판단이 다를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각 후보에서 나왔는데, 자, 이재명 기자, 어제 TV 토론은 왜 그랬던 건가요? 아마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경선 과정에서 오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문항을 확정짓죠. 결국 본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 텐데 결국은 이제 4강전을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최종 후보를 확정할 때까지 토론회가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를 빼고 나면 이제 내일, 금요일, 일요일 딱 3번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은 문항에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반영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 텐데 그에 앞서서 상대 후보 비판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판단들을 후보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 경선 후보 비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 당 이재명 후보 비판을 통해서 나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제 토론회를 적극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군사 반란과 광주 5.18 이 학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게 제가 비판을 해왔고 저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그 원칙 하나 가지고 지금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두환 씨의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 행적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이름 석자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그럴 분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 못한 두 차례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렸고요. 그건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오늘 잠시 후에 과연 이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여론조사상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 민심지진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회 말미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나 체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이례적인 선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을 한 상황.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어제 수사에 비협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에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공수처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기각이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금 이례적이죠.
손준성 검사는 11월 2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연기를 요청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수사에 비협조하고 불응을 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겠다라는 연기 요청을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수사에 불응을 한다며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다가 어제 오후 하루 전에야 통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조사 없이 바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혹은 의혹에 대한 수사나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구속부터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셈입니다. 이재명 기자, 자 지금 뭐 간략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수처든 검찰이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앞서 검찰은 사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아서 청구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만큼 범죄 소명이 돼 있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있고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체포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굉장히 수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제 어떤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본 걸 텐데 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체포도 안 되는데 구속이 웬 말이냐 이겁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기각된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물론 제가 볼 때도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환에 불응한 이유 자체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손준성 검사 자체가 스스로 검사죠. 그러니까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못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영장이 기각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가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준 거예요.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도 기각됐는데 구속이 웬 말이냐. 사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구속부터 시키겠다는 게 웬 말이냐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비판의 대목인 거고 이 검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석방한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된 남욱 변호사에게 보인 행동과 너무 공수처의 행동이 정반대가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례적이긴 이례적입니다. 어. 예, 예. 그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절차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손준성 검사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예. 현직 검사가 수사 당국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검사잖아요. 예. 수사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공수처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에 협조해달라, 출석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안 합니다. 아니 검사인데 현직 검사인데 변호사를 못 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 수사에 굉장히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첫 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다 하는 것은 공수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게 첫 1호 구속영장인데 예. 기각이 되면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곧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아마 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아마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거다라는 내부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드리자면 예.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왔던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신 분인데 저런 식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조직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을 하다가 임기를 안 채우고 나왔잖아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 남아있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비판을 받았던 알겠습니다. 적이 있는데 나와서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보였던 태도 또한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논란의 대목이 또 나오는데 이 장면이 논란입니다. 오늘 논란 많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손준성 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출석 조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경선은 끝났죠? 그러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체포영장까지 청구되면서 기각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이유가 공수처 스스로 국민의힘 경선을 염두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에 손준성 검사를 체포 내지 구속해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 야당의 경선을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 라고 손 검사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전직 지도부 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잖아요.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은 좀 이게 관행적으로 법조계 관행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좀 훼손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손준성 검사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지금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뭔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예, 근데 이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이제 변호인이 대동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김웅 당사자가 의원실에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보좌진의, 그러니까 이 사안과 상관없는 보좌진의 컴퓨터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하니까 사실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항의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그걸 저지하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수사 절차상에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 그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이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가 있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금 4명의 후보가 정해졌던 그 시기에 맞춰서 녹취록 일부가 공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왜 야당 경선 시기에 맞춰서 녹취록 전체도 아니고 일부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나를 모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또 이 손준성 검사의 문자를 또 들여다보면 공수처가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말을 분명히 지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수사 절차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절차들을 쭉 지켜봤을 때 공수처는 과연 이 야당의 이 스케줄을 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녹취록을 일부만 공개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어떤 관계성을 시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이제 전직 지도부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번 한 건이 아니다. 공수처가 보인 태도는 너무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이재민 기자. 이 대목.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빨리 좀 나와라.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정치 논란의 빌미라고 제공하는데 저것이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그래요? 공수처의 수사한 담당하는 이제 공수처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빨리 소환에 응해달라서 보낸 문자 내용이 저기 포함되어 있는 그럼 겁니다. 저기 사실이네요, 저 내용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돼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게 소환에 응해주고 빨리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선 후보의 경선 일정을 같이 포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공개돼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도대체 물론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의 힘이 대선으로 결정하는데 그 전에 빨리 수사를 매듭짓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리스크를 덜어주는 길 아니겠느냐 이런 의도로 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왜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하겠습니까?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수사는 원칙대로 하는 거죠, 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제가 기억했을 때 얼마 전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황제 의전했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공수처장이 그 관용차 내준 거. 관용차를 보내서 관용차로 예. 들어오게 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꾸미지도 않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공수처 해명은 그것이 뭐 편의를 봐주려는 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 할 리가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자 부른 거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어쨌든 권력기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함을 보여야만 빌미를 털어낼 수 있는데 예. 자꾸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의견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할 때는 관용차까지 내주면서 편의를 봐주더니 손준성 검사 건은 체포영장도 건너뛰고 경선 일정까지 언급하는 까닭이 뭐냐라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 명백히 틀리죠. 서울중앙지검장은 기관장이죠. 예. 기관장에 대한 공수처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손준성 검사는 명백하게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러니 기관장과 범죄 피의자를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손준성 검사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는 현직 검사입니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지금 이 야당의 경선을 언급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개입을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이런 공무원 전 처음 봅니다. 어떤 공무원이요? 손준성 검사와 같은 공무원. 예. 그러니까 지금 범죄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예. 이것이 공수처가 정치 개입하려고 한다. 야당의 경선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손준성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손준성 검사는 범죄 피의자로 몰려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소 결정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어디 치우쳐져 있다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기소 권한도 없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결국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조직이었다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것을 보는데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동안 견제받지 않고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특권의 영역에 있던 검찰도 공수처에 의해 가지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네. 보고 있는 국민들은 좀 이례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보다 손준성이 더 이상하다. 더 문제 있다라는 말씀. 근데 한 가지 바로 잡을 게 예. 뭐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당시에 기관장이 아니라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였던 겁니다.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것을 막았다 이런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둘 다 어쨌든 피의자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앞서 예고 들었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의 이 경선
문구,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룰이 오늘 결정됩니다. 민심진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당심까지 반영이 되고 당심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일단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둘 건지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양자 대결을 선호하고 홍 후보는 사지선다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아니 뭐 양자 대결은 뭐고 사지선다형은 뭐고 뭐 이렇게 선호하는 게 왜 다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요. 예. 국민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의 운명을 가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삿바 대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여기 뭐 김재섭 전 비대위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양자 대결은 뭐냐? 네. 양자 대결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 한 명씩.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1, 2, 3, 4 그렇죠. 경우의 수가 있군요.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양자 가상 대결을 하자고 윤석열 후보, 윤캠 그리고 원희룡 후보, 원캠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본선 경쟁률을 묻는 거군요. 왜? 유리하니까. 어.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방지된다. 그렇죠. 역선택이 방지되니까 아.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지지를 더 많이 받는 나에게 유리하다. 원희룡 이렇게. 후보도 요거를 선호한다. 그렇죠. 원희룡 예. 후보는 지금 이제 대장동 1타 강사 뭐 부인 때문에 상당히 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 대장동 1타 강사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1타 강사 효과 이걸 노려보자는 건데. 자, 그럼 사지선다형 다시 한번 네, 띄워주세요. 사지선당 다시 보여주세요. 사지선다는 국민의힘 후보 본경선 후보 4명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 4명 후보 중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럴 때는 전체 응답자예요. 그러니까 2007년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대결할 때는 그때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는 응답자가 누구냐? 한나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응답자가 들어가니까 누가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 후보로서는 홍캠과 유캠에서는 유승민 후보도 사지선다를 선호하는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승민 후보도 선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구조적 역선택, 더민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홍, 유 두 분의 이 방식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예. 결상전입니다. 그렇군요. 이 삿바 대전은 하루 만에 안 끝나요. 자,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 역선택 아니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누가 의뢰하고 누가 실시했는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 하나 준비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라 소개해드리는 거지. 그렇죠. 가장 공신력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을 대표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날짜에 맞춰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MBC가 의뢰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사지선다 방식, 요 MBC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사지선다에서는 홍 후보가 38.9로 잘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28.8로 홍 후보에 비해 열세, 그렇죠. 유승민 8.4, 원희룡 4.7.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순서가 달랐어요.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의 순서도 보였던 것 같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오늘따라 우리 또 김진 앵커가 신중한데 예, 이게 경선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우리가 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러냐? 한 주 전에 조사에서는 홍, 윤, 홍 비슷했어요. 예. 근데 홍이 부쩍 홍 후보가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다? 전두환, 옹호발은 반사 효과다. 이 MBC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번에 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는 면접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의 MBC 방식과 같아요. MBC 그래프. 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이제 타격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 압도적으로 홍준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이 개, 사과 파장, 예. 또 전두환, 옹호, 바른 파장, 두 파장이네요. 이게 영향력이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더블 효과, 더블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홍준표 후보가 약 10%포인트 더 집중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범여권 성향 진보층이 더 홍준표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사지선다형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MBC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사지로 가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윤캠에서는 안 된다 이런 사파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MBC 그래프, 양자 대결 MBC 그래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 같은 MBC 여론조사입니다. 양자 대결 방식, 이재명 홍준표가 38.6 대 43.7, 이재명 윤석열은 42.7 대 38.7,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원희룡 결과도 이렇습니다. 양자 대결, 소위 윤 후보 측에서 선호한다는 양자 대결 방식에서 이 MBC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만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떤 방식이든 홍 후보가 더 유리한데 왜 사지선다를 고집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지난 주말이에요. 예. 지난 주말에는 이 윤 후보 발언이 극대로 부정적인 파장이 커졌던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 후보의 반사이익이 가장 커졌을 때거든요. 홍 후보가 가져간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심지어는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정말 엄중한 여론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타격이 컸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놓고 보면 사지선다가 홍 후보의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 이 조사는 국민 여론조사는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11월 5일에 임박해서 직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래도 1대1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지지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대1보다는 홍 후보, 홍캠 입장에서는 사지선다가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론조사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TBS 여론조사. 지금까지 본 건 MBC, 이번 건 TBS 여론조사 결과인데 함께 보시죠. 전두환 발언, 후폭풍, 영향이 있었을까? TBS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 전두환 발언 전후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데 물론 이거 오차범위 아니긴 하죠.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에요. 근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한 주 동안에 지난 이게 금요일, 토요일 조사 결과인데 국정감사 정면 돌파 효과가 있었나? 아니에요. 국정감사 정면 돌파 효과도 일부분은 있는데 더 큰 건 윤석열 후보 발언 파장에 대한 반사이익. 오히려 중도층이 1대1로 붙여놨더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준비되어 있나요? 이재명, 홍준표 그래프. 없습니다. 네. 아쉽네요.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심 진심 배중찬 소장님 통해서 또 여론조사 속 뒷이야기와 또 상세한 흥미로운 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배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확보해서 보도한 저희 단독 보도 내용,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에게 유투로 불렸던 일개 본부장이 찾아가서 오늘까지 사표 내놔라라고 사표를 종용하는 이 녹취록의 한 장면은 정말이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혀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녹취록 속에서 유투로 불렸던 그 유 본부장은 황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면서 이거는 시장님 뜻이다 라고 재차 밝히는 대목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투로 불렸던 유 본부장이 이거 다 시장님 명받아서 하는 얘기다 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저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 참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랑 저는 뭔 맥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쓰세요. 사장님 지금 몇 번 바꾸십니까 말을?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쓰시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이 가시죠. 네, 정익 기자님한테 자리 계신. 아니 나는 상황이 이게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거야. 정말 야 어떻게 황 사장의 임기는 남아있던 시점에 조직의 사장에게 본부장이 찾아와서 사표를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못 믿겠으면 시장실 가자라고까지 얘기하는 녹취 파일입니다. 자, 물론 이 녹취 파일이 고 유투로 불렸던 이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이름도 팔고 이재명 시장의 측근 정 실장 이름도 팔고 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이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의 지시로 본부장이 사장의 사표를 종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진실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여러 수사 많이 하셨죠?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희 7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한 24년 됐나요? 그러면 법조계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군요. 네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녹취록에 조직의 본부장이 사장에게 감히 찾아가서 사표를 오늘까지 내라라고 종용하면서 이거 다 시장님 뜻이고 못 믿겠으면 시장실 가자. 시장님 계시려나? 라는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채널 A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녹취 파일 전체로 보면 누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는지를 이제 저는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녹취 파일 자체가 유한기 씨와 황무성 씨의 대화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로 우리가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 안에 과연 측근이 누구인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무성 씨 사퇴를 받으려면 사실 이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한기 씨를 보냈는데 이 유한기 씨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는 유원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자다 이렇게 이름이 났었고, 유한기 씨는 거기에 따른 유투다. 두 번째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대화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재명 지사 얘기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인정을 했죠. 정진상 씨의 잘 측근이라는 거 인정 거의 했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퇴 종용을 받은 황무성 씨 빼놓고 황무성 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이재명 지사 측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취록 내용대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왜 황무성 씨의 사퇴를 받으려고 했을까? 황 사장의 사표가 왜 그날 중요했냐? 예. 아니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3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반도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퇴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받으려고 했을까? 네. 거기에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요. 그러면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황무성 씨만 측근이 아니다. 그럼 측근이 그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고 있으면 뭔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황 사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황무성 씨가 사전에서 물러나고, 또 녹취록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황무성 씨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예. 직무대행. 유동규가 결국 황 사장 역할을 하죠. 그 다음부터 이 대장동 개발이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대장동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혹이 있고, 이 의혹에 있어서 장애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 녹취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처럼 해석하는 의견, 그리고 이건 유투라는 저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하고 정 실장의 이름까지 팔면서 한 거다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저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재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김광삼 변호사님 입장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황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했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요. 그 이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황무성을 제거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황무성 사장, 전 사장이죠. 전 사장이 그 전에 했었던 일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황 사장이 있고 없고의 그렇죠. 차이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무성 사장이 그 전에 대장동 개발이 있기 바로 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을 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의 지분으로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게 한 이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나 정진상 씨 입장에서는 황 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화천대유가 얻어가니 민간업체가 얻어가니 막대한 이익을 설계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황무성 사장은 기본적으로 적은 비율을 놓고 공공이 많은 이익을 갖도록 설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 황 사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안 가줄 게 분명하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황무성 사장을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 정황이 지금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황무성 사장이 사퇴한 그날, 저희 화천대유가 설립한 그날과 동일한 날 그 동일한 날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개연성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황무성 사장을 보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종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의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 사장을 소위 제거하려 했던 게 누구 뜻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서워. 자, 왜냐하면 황 사장에게 사표를 받는 그날 화천대유가 만들어졌고 동아일보의 시각은 제 시각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시각은 오늘 황 사장이 소위 제거되고 나서 대장동 개발의 이익 구조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 쪽으로 이익이 막대하게 가도록 황 사장 제거 후에 이게 180도 바뀌었다라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황 사장을 제거하려는 게 누구 뜻이었을까? 황 사장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황 사장의 생각 먼저 보고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황 사장의 생각. 이재명 시장이 당시 더 계셔달라 취지의 말을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 사퇴 종용, 임명권자가 한 거다. 시장 지시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라고 생각한다라고 황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유동규가 호주 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동행한 이후에 유한기를 압박했다. 그날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도 강하게 얘기해서 내가 녹음했다. 유한기가 사직서까지 써왔다. 나는 서명만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주 출장은 요 사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저 뒤에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 호주 출장을 갔고 황 사장의 생각은 이 출장 이후에 사퇴 종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를 제거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사장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황무성이 퇴임이라 인사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부 인사라 적응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다시 공직자 출신 사장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사퇴 종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재수의 생각도 궁금해요. 네, 뭐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예.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과 시장 측근들이 황 사장을 사퇴시키고 그리고 사퇴시킨 것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대로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제거를 한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유동규, U1이라고 하는 유동규, U2라고 하는 유한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드러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만배, 정영학, 남욱하고 한통속인데, 그럼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말하자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익을 이 사람들한테 몰아주려고 황 사장을 사퇴시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결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저 녹취를 전제로 해서 본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뭐 그 전에 뭐 어떠한 수익 구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무성 씨의 어떤 사태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황무성 씨가 이재명 지사 찾아갔을 때 황무성 씨 얘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표를 내면, 아니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는데 왜 사표를 내?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개인적 가정 사정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가져다 주니까 뭐 별말 없이 사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전체적으로 같이 무슨 얘기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무성 씨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당연히 이 뭔가 본인이 뭐 그게 대장동 개발이 됐던 다른 것이 됐든 간에 거기에 문제가 없다랄지, 아니면 황무성 씨가 본인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어떤 반대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저렇게 임기를 엄청 많이 나눈 상태에서 쳐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화천 대유랄지 이런 것들이 워낙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녹취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한통속이 된 유동규 씨, 그리고 유한기 씨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로 가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황 사장을 제거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이 한통속이 된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사업 모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2015년도 3월달에 성남시 공모지침서에 말하자면 위례 신도시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비율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성남시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5대5로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사업 초기에 예상 이익이 성남시가 가져와야 될 예상 이익이 1,100억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800으로 줄고 400억으로 줄고 300으로 줄어가지고 결국 성남시가 150억밖에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비용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립니다. 월급 500만 원 가져가고 1,000만 원 가져가고. 이건 위례 얘기죠. 위례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이 이 황 사장을 제거를 해가지고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 구조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비율제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미 2015년도 3월 달에 성남시의 공모지침서는 위례 신도시처럼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 부풀리고 로비하고 이거를 못하게 미래 수익이 얼마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성남시의 몫은 숫자로 특정을 해서 간다. 그리고 5,500억이다.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사전에 정하고 간 것이죠. 그러면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많이 보장을 하려면 그걸 500억으로 한다든지 5,500억을 100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가지고 비율제로 하면 자기네들 비용 다 부풀려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몇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다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비약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는 그러면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반론. 우리 김관삼 변호사님 반론도 잠시 후에 제가 드리겠고, 이게 너무 또 이제 그렇게 막 비율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율제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럼 비율제로 했으면 오히려 성남시가 더 많이 이익을 대장동 때 가져갔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그 얘기는 뭐 좋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고, 황 사장의 사퇴 종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앵커가 이 중립적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있는 모습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고요. 두 분의 생각 다른 거 충분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사퇴 강압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동규를 일단 본부장으로 진입시킨 다음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최대 폭리를 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황무성 사장이 이것을 거부하자 황 사장을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 직무대행으로 그 사악한 대장동 작업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감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본질은 유동규가 유한기를 시켜서 황 사장도 쫓아낸 거고 시장은 몰랐다라는 게 이재명 시장 쪽의 후보 쪽의 입장인 거고, 야당과 황 사장은 시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다 시장이 뒤에서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당의 생각인 겁니다. 끝으로 이재명 기자 생각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누가 보더라도 황무성 전 사장의 사표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매우 소극적이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나 유한기 씨가 움직여서 유동규 씨 등이 움직여서 황무성 전 사장을 물러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는 황무성 사장이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퇴임 인사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을 때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왜 사표를 내지? 참 의아하다. 그럼 물어봐야죠. 왜 사표를 내느냐? 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해소해야 되죠. 그런데 당시 사표를 냈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냐면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한 절차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분이 전문가를 생각하면 이거 할 때까지만 남아있어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황무성 전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조금 전에 황무성 사장이 있었으면 고정 수익을 그 처음부터 50% 환수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고정 수익으로 1,822억을 환수한 게 많은 건지는 사실 결과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기관의 사장을 사표를 강요해서 수리했다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공공산하기관장들에게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고 13명의 사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징역 2년을 지금 2심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정말 이재명 시장의 강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건 이건 어쨌든 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굉장히 어떤 공공기관 임명제의 취지를 몰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남시에서. 그리고 나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시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와 김만배, 남욱 씨의 어떤 유착 관계 속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이 가는 구조 속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업이 알겠습니다. 진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보가 난 몰랐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그냥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생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재명 후보 측과 또 정 실장 측의 입장도 저희가 반론도 충분히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380만 우리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 뿐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있습니다.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믿습니다. 자,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나는 나올 게 없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거다.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걱정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라고 어제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일종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뒤져도 나올 게 없다. 야당은 이 기자회견
어떻게 봤을까요? 국민의힘의 논평을 냈습니다. 자화자찬의 연속, 대장동 의혹 산더미인데 공정을 입에 올리는가. 이래서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오늘 또 야당 지도부로 나와 계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좀 집중하게 되는데요. 100%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오히려 계속 내 치적이다라는 식으로 사실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말로써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뒤에 이제 내면의 행동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이야기가 어땠냐면 이거 대장동 의혹 호재라 그랬거든요. 호재라 그래서 얼마든지 공격하게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은 굉장히 날선 대응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허위 날조라든지 굉장히 야당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강한 비판, 언론에 대한 강한 비판들을 해왔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자신감과는 전혀 다르게요. 국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초반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들을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우회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실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 결과나 수사 결과를 지켜봤을 때 그것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 그 논평에서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은 것 같고요. 사실 저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이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료 윤리와 관련된 이슈고 이것이 그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 논평 차원에서 낼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이재명 이야기하는 공정이 사실은 위선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장동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는 어떤 저는 그 이면의 모습을 좀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내용과 국민의힘의 이야기 공히 전해드렸습니다. 원희룡 야권의 대선 후보가 대검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허위사실 공표 등 18건에 대해서 1차로 고발합니다. 범죄 혐의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동시에 검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직접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꼴찌 후보의 몸부림이다. 세게 나오네요. 꼴찌 후보의 몸부림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저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혐의들 중에서 위증이 있는데요. 저거는 국회 국정감사 및 정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증은 그 해당 질의를 했던 국회의원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당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국회의 여야 그 해당 상임위 소속의 여야 간사 사이에 양당의 합의가 있을 때만 그 상임위, 해당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자신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고발을 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행위죠. 고발할 수 없는 건데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원희룡 후보 부인께서 배우자께서도 나와가지고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치료 안 된다, 안티소셜하다, 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4등 후보로서 꼴찌 후보로서 어떻게든 이제 11월 5일이면 경선이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배우자 부인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특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이런 데에는 후보자 배우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밉상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다. 좀 이게 제가
평상시 세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좀 과한 정치적 행위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비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시 검찰 수사로 돌아와서 유동규 씨가 구속됐죠. 구속되기 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낙하하는 휴대전화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2시간 동안 유동규가 누군가 통화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단서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김광삼 변호사님에게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사실 진짜 질문은 여기에요. 검사를 하셨으니까. 자, 포렌식. 어쨌든 검찰이 확보는 못했지만 경찰이 저걸 찾았잖아요. 저 포렌식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통화자를 밝힐 수 있습니까? 유동규 씨는 지금 변호인 측도 마지막 통화자 누구냐라고 하는데 지금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저 포렌식하면 마지막 통화 누구랑 했는지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 저거 수사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 복원 안 해도 밝힐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통신회사 있잖아요. 예. 통신회사에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면 돼요. 근데 어제 KT 불통이었잖아요. 그런 상관없어요 혹시? 예, 통화. 그런 상관없어요? 누구 통화했는지는 뭐 확인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디도스 공격이 있어도 저건 밝힐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휴대전화 말고도 사실 우리가 대포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보통 2-3개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비밀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동규 씨가 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통화를 하는 걸 전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 일단 뭐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통신사가 압수수색 없이도 줍니까? 수사기관에? 아니 압수수색해야 동의하면 되죠.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이 동의하면. 네,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9층에서 휴대폰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떨어지는 영상 보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에서 저 부분을 고쳤어요. 예. 고쳐서 다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국과수가 일단 수리는 했고, 예. 누군가 불러서 수리했겠죠? 예. 그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통화 내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2-3주 통화 기록인데 이 2-3주 자체가 통화 기록 이제 다른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SNS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2-3주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갔잖아요. 예. 그건 2-3주 안에 아마 자기가 구속될 수도 있다.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유동규 씨가. 그러면 저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런 사람과 다 통화를 하면서 무슨 내용이 그 휴대폰에 과연 저장이 돼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 휴대폰은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한 2-3주 동안밖에 쓰지를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 투척폰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던 휴대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을 보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저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증거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로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워낙 대장동 개발이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진행 과정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실만 얘기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대장동 개발에 어떤 이재명 지사의 관여 여부랄지 이런 걸 밝히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 의지. 그다음에 수사 역량.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 투척폰은 포렌식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누구와 통화했는데 쉽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수사 노하우까지. 그런 꿀팁. 수사 꿀팁 아주 좋아요.
그런 거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수사해 보셨으니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받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더라라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국감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근과 유동규 씨가 저 중요했던 순간에 통화를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뒤를 이어서 유동규를 누가 임명했느냐라는 책임 추궁까지 이어졌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제가 제 질문에 임명을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안 제 하셨어요?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아니,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주제 공개합니다. 청와대 만남과 후계자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후보를 만납니다. 후계자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한 신문은 쓰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11시 회동, 차담 형식, 이철희 수석만 배석 예정.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의 사전 유권 해석받았다. 면담 의제 사전 조율 안 했고 정치적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안으로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했었던 이재명 기자. 오늘 그럼 어디서 만나나요? 청와대로 가나요?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로 가서 이제 차담회를 갖게 되죠. 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겠군요. 중요한 일정인 거죠. 사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글쎄요 비공개 대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오갈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공개하는 내용은 굉장히 어떤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만 하더라도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얘기 나올 수 없는 거 그냥 아주 단순한 격려 차원의 얘기만 있겠죠. 공개하는 것 자체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건 만남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인 거죠. 이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선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못했던 이유가 어쨌든 대장동 의혹에 대한 불안, 불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원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공인받는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남은 숙제는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다뤘던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문제도 이재명 후보는 지연 말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황무성 사장을 물리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냥 민간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본질인 거죠. 근데 계속 무시한 전략을 피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제가 볼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죠. 예. 오늘 이제 회동을 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대장동 얘기 자체도 언급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 얼핏 대장 관련된 대장 내시경 아니면 그런 얘기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의 발언이 논란이었죠. 어제 보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인용을 하는 바람에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비판의 여론이 민주당 내부와 국민의힘 내부,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주거니 받거니 한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구 말처럼 뭐 돈도 백도 줄도 없이 오로지 성과만으로 또 실력만으로 또 국민들의 신뢰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언급한 누구 말처럼이 그 누구가 김어준 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위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정 그리하고 싶으면 방송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 이낙연 측의 한 인사는 경선 내내 김어준 씨가 친명 방송하지 않느냐, 캠프 차원에서 꾹꾹 눌러왔던 불쾌감이 터져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어준 씨가 지금 나서는 건 민주당 원팀 전략에 썩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고요. 한 정치 컨설턴트는 자칫 중도층 반감만 살 수도 있다라고 비판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TBS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지난번 황교익 사태 때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착각은 캠프의 일원처럼 황교익 씨를 취급하는 겁니다. 캠프 대 캠프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자꾸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렇게 오인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큰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요. 그런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사도 도민의 기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하는 건. 자, 이 대목. 요거는 앞서서는 개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이건 TBS 방송 도중이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국 황교익 사태는 황교익 임명을 철회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건 이낙연 캠프의 잘못이다. 착오다라고 TBS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재섭, 전재수 두 분의 의견 묻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이게 뭐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바로 꼬집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가 공영방송이고요. 서울시에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인데 상당 부분 민주당에 편향된 형식,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특히 지금 앞서서 나온 그 황교익 씨 관련된 지지 발언뿐만 아니라 당시 무효표와 관련돼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격한 그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 무효표는 뭐 당연히 그냥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그 여론 형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 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기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백도 없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영향 있는 언론인 내지는 이 평론가 내지는 또 이런 시사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자기 채널에 가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일단 김어준 씨 개인 유튜브 이거는 요즘 트렌드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또 수익 모델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요즘 이제 1인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개인 유튜브는
지금은 이제 방송법이라든지 언론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 완전히 그 방송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들은 좀 보완을 해서 이게 과연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지 법으로서 규율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판단만 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TBS에서 여러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 시간, 매 프로그램 그리고 뭐 사회자나 진행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TBS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익 씨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어준 씨의 발언을 이재명 지지 선언으로 볼까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황교익 씨는 정치적 지지 선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 이해와 애정이다. 그러면서 인간적 이해와 정치적 지지를 분별 못하는 지적 수준 인간 집단이 극렬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다. 왜 결론이 또 저렇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생각은. 어쨌든 저거는 정치적 지지 선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기자, 황교익 씨는 저게 이재명 지지 선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김원준 씨 얘기는 이거죠.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황교익 씨가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비전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지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황교익 씨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건가요? 투표할 때요? 지지의 가장 적극적 형태가 바로 투표인 겁니다. 그럼 투표를 해놓고 나서 난 투표를 했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뿐이다. 이런 말인가요? 그럼 김어준 씨의 그대로 하면 나는 투표를 했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난 도와줄 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뭔 거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솔직히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지지에 뭐 비판적 지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저건 뭐 진영 논리도 아니고 진영 억지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러면서 지적 수준을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것만큼 뜨거운 뉴스 두 가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굵고 짧게 보시죠. KT가 먹통된 게 외부 공격인 겁니까? 내부 문제인 겁니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KT통신망이 먹통됐는데 KT가 오전만 하더라도 외부 얘기를 하더니 나중 가서는 뭐 내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이게 외부의 뭐 디도스 공격인 거 아니에요, 정말? 처음엔 디도스 공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KT에서.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관리 인력의 실수랑 디도스 공격은 너무 다르잖아요. 나중에 뭐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설정 경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실수로. 그래서 결국 KT가 잘못한 걸로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KT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자잖아요. 이게 사실 먹통이 되면 엄청나게 후폭풍이 많아요. 또 손해보는 사람 많죠. 112 범죄 신고할 수 없잖아요. 불나도 119 신고하기 할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결제가 안 되잖아요.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암호화폐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사실은 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걸 단지 뭐 라우터 오리고 사고하는 걸 끝날 수 있느냐. 근데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 배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용약관에 보면 적어도 뭐 몇 시간 이상 해야지 뭐 3배를 해준다. 3시간 이상 해야지 뭐 8배를 해준다는데 지금 연속 3시간 넘게 끊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손해는 천문학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에서 단순히 이용 약관에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랄지 여러 가지 손해 입은 사람들에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 아현지구에서 통신구 불났었잖아요.
그때 사실 손해배상 해줬는데 별로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전국적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KT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배상을 해줄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고 좀 더 KT가 적극적인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명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밝혔던 입장이 저는 문내 자꾸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공격,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면 KT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북한이 우리 통신망과 언론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디도스 공격을 해왔고 우리가 피해를 봤던 기억이 있고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최근까지도 북한이 계속 디도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북한 소행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반나절간 먹통이 된 거라면 이거 정확한 원인 규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원인 규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핫투 소식은요.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달라지나입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식당, 카페 등이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돼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같은 경우만 자정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 거고 사적 모임도 지금 최대 8명에서 이제 10명까지로 이제 늘어나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 축구장도 거기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이 되면 보다시피 대규모 행사에서도 허용할 뿐 아니라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그랬더니 오늘 한 신문에서는 이번 성탄절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던데 굉장히 우리한테는 글쎄요 뭐 마스크를 쓴 지가 2년 정도 됐지만 상상이 잘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곧 현실화되고 결국 1월 말에 가면 과거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적 로드맵을 지금 짜서 정부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예, 아무튼 저도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들이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참 다행인데요. 한편으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부분 이제 규제들이 많이 풀렸지만은 헬스장 보이다시피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백신 패스가 적용이 돼서 백신 접종자들만 좀 무리 없이 출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좀 바뀌었거든요. 물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많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이 사실 지금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업체를 가거나 아니면 재등록을 하거나 할 때 아직 30% 백신을 맞지 못한 혹은 맞지 않은 30%가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풀어주는 것이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주지만은 결국에 이 코로나 전국 동안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조치가 있다는 면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실내체육 업계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백신보다 백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